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인만세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 사회를 맡은 범인입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예, 고대사 공부하고 있는 기랑입니다. 한국고대사 공부하는 아라입니다. 근데 고대사랑 한국고대사랑 뭐가 다르죠? 다르죠. 네, 저는 고려시대사 공부하고 있는 홍시입니다. 저는 조선시대 공부하는 반복입니다. 예, 여러분 고생이 다들 많으십니다. 저희 이렇게 고생해서 녹음하시는데 지금 환자가 몇 분 계세요. 일단은 저희 홍시 선생님께서 거의 지금 폐렴급에 기침하고 계세요. 플럭.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녹음 안 올라 그랬어요. 이거 기침 소리 녹음될까봐. 네. 근데 저 중국 갔다 온 감상을 꼭 얘기해야겠길래 그래서 왔죠.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열심히 녹음을 해주시니까 저희 하트와 구독하기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저희가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홍시 선생님 약사드리고 싶어요. 야, 쿨럭. 홍시 팬클럽님들 분발해 주세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후원해 주신 분들 간단히가 아니고 짧게 소개를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팟빵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대와 나의 별에는 밤 3번 후원해 주셨고요. 우군 833 833 8번 후원해 주셨어요. 이분 누구실까요? 와. 굉장한 횟수네요. 네, 이거님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분은 개인적으로 좀 잘 알죠. 네, 이분은 저희도 잘 알고 계시죠. 3회 해주셨고 젠마0727님 7월 27일 같아요. 3번 해주셨고 고속복사용지 그리고 곤도르 곤도르 반지의 제왕의 그 곤도르 아니에요? 그런 거 같네요. 그다음에 조리뽕 맛있는 과자 조리뽕. 둘이 뽕이에요? 퐁 아니고? 퐁. 제가 발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뽕은 안 좋은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예. 조리뽕님 사과드리면서 하여튼 3분 한 번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계좌원입니다. 이과 청취자 이과께서 이과 들어주고 청취자. 계십니다. 네, 저희 이공계적 지식 물어볼 때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김동준님 그리고 글라소디님 그리고 정진우님께서 계좌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시 선생님 약값을 위해 공부해 주시고. 아니 제가 진짜 건강 체질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행에서 좀 약간 무리했나 봐요. 네. 중국에서 아마 한국에 오셔서 적응을 더 이상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에 맞춰져서 몸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 바퀴벌레 약도 사야 되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녹음하면은 4회분 녹음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회씩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쭉 보니까 보통 3번째의 이야기에 하트가 급격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오늘 좀 많이 신경 써서 눌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부탁드릴게요. 하트 누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다고 해드릴까요? 어려운 일이라도 해주세요. 예, 화면 오른쪽 상단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예, 여러분 뭐 근황 토크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죠. 저는 없어요. 없죠.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역사공작단에 쌈짓돈 한번 후원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후원은 팟빵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040 김태현입니다. 1,000원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특집 기묘한 이야기 3회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3회 이번에는 저희가 고대사 했고 고려사 했으니 이제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특집을 기획하는데 귀신의 본 고장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의 본고장입니까 조선시대가? 네. 전설의 고향이잖아요. 전설의 그러니까요. 고향. 전설의 고향 얘기가 대부분 조선시대예요. 그렇죠. 예. 고려시대는 귀신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귀신 자체만 관련된 기록들은. 그래요? 잠깐만 이 얘기하니까 근황 토크 대전에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어제 TV 보다가 라디오스타를 보는데 거기 이광기가 나왔어요. 네, 내 다리 내 거기서 다리. 이제 전설의 고향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이거 근데 보셨어요? 전설의 고향에서 네 봤어요, 달이나? 봤어요. 그거 네. 되게 옛날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 어릴 때 봤어요. 저도 그게- 어렸을 때인데 그거. 아니요, 그 네 다리 내나가 2번 해요. 전설의 아, 고향에서.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광기 씨가 했던 네 다리 내나는 덕대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었거든요. 음. 이게 전설의 먼저예요, 고향에서. 뒤에요? 그게 뒤에요. 이광기 씨가 한 게. 그렇구나. 예. 그 앞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내 전 다리 2번 내놔 봤어요. 이러고 그거. 이러고. 그게 진짜. 저 어렸을 때 그거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너무 저도. 무서웠어요. 그 내용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주 저도 옛날 거라서 기억이 정확히 나는 건 아닌데 어떤 뭐 효자인가 뭐 자신이 며느리죠. 부모가 아무튼 누가 병이 들어서 그 병을 고치려고 뭐 백방으로 양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지나가다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산 건너에 있는 무슨 공동묘지인지 어디 묘지에 있는 갓 묻힌 사람의 다리를 끊어다가 와서 모아 먹으면 맞아, 살릴 수 맞아. 있다.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밤에 산 넘어가서 그 묘지에 있는 시신을 막 묻힌 그 시신의 다리를 끊은 거예요. 그 순간 근데 아니 그 순간 아니에요. 그래요? 했는데 이제 무섭잖아요. 그 다리를 이제 품고 이제 산을 넘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그 뒤에서 다리 하나 끊긴 그 시체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내 다리다, 내 다리다. 막 계속 진짜 쫓아오는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워요. 진짜 정말 무서웠거든요. 저는 이제 보통 그런 거 보면 무서우니까 담요를 뒤집어 쓰면서 막 으악 하면서 가려면서 보는데 섬약한 지식인 기란 선생님 계셔. 그렇죠. 바퀴벌레는 잘 잡지만 네. 살아있는 생명체 벌레는 때려잡지만 그런 거 좀 무서워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참 이제 산에서 막 넘어지고 막 긁히고 하면서 막 그 뒤에는 다리 내놓으라고 다리에 펑펑 뛰어다니는 그 귀신이 막 쫓아오고 이러다가 아무튼 결국은 집에 돌아오죠. 무사히 돌아와서 그 다리를 가마솥에 넣고 고아서 그것을 먹였더니 정말 차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게 사람 다리가 아니라 산삼 다리 뿌리였던 거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효자인지 효부인지 모르겠지만 걔를 위해서 이제 그런 시험을 한 거죠. 예. 그런 식 얘기예요. 그 정도의 무서움을 참고 이거를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효심이 있냐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게 그 뒤에 버전에서는 문을 뚫고 아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귀신이요? 예,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도 모아줘. 그래야 효과가 좋아. 이런 거야? 내 몸 무거워줘. 내가 더 비싸. 기를 쓰고 다리를 넣고 네. 뚜껑을 닫으니까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더 업그레이드가 됐군요. 더 심한 그랬구나. 심한. 아무튼 근데 여러분 보시긴 보시나요 공포물을? 옛날에 봤죠. 저는 웬만하면 피하거든요. 저는 제가 공포 영화를 10년 전에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근데 저도 사실은 안 봐요. 저도 잘 안 저 봐요. 무서운 거 좀 안 좋아해서. 저 놀라는 걸 싫어해요. 네, 저도 놀라는 거 정말 원래 싫어요. 원체 잘 놀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공포 영화는 거의 안 보긴 해요. 저는 근데 보고 놀라는 것보다 잘 때 생각나는 게 너무 맞아요. 싫어서. 잘 때 생각나요. 그래요? 잘 때. 근데 저는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요? 네. 그럼 뭐가 근데 무서워? 뭐가 무서우신 거예요? 바퀴벌레? 네. 네.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한번 인터넷에서 무슨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집에 불 꺼진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의자를 딱 뺐어요. 그 집 안에 있는 의자를 뺐는데 거기 밑에서 사람이 있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으세요? 귀신이 있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으세요? 전 둘 다 싫어요. 그래요? 저는 귀신은 뭐 전혀 상관없는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거든요. 제가 그 뒤로부터는 정말 귀신이라는 것은 허상인 것이고 그것은 내 마음에 따라 달린 것이다. 어느 대사 해골물 같은 이야기. 이런 깨달음을 돌을 얻어가지고 깨치셨네요. 그래가지고 역시. 이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무서운 거 봐도 금방 까먹고 잠도 잘 자고 가위도 한 번도 놀린 적 없고 진짜요? 네,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역시 황자가 되실 분은 기운부터가 다른데 어쨌든 귀신 막 나오고 하는데 전 사실 더 무서운 건 무당인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보고 있으면은 귀신 쫓는다고 하는데 무당이 더 귀신 같지 않아요? 보고 있으면 갑자기 막 빙이 되고 작두 타고. 근데 저는 제 이모님이 네. 신내림 받아가지고 제가 잘못 얘기. 그러니까 제가 근데 저는 친척 중에 다 있거든요.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불교 다음에 신내림 받은 거까지 다 있어요. 다 있어서 되게 다양한 종교적 배경에서 자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무신론자인데 근데 그래서 이모랑 같이 등산을 하다가 대구에 있는 팔공산을 등산을 하는데 네. 그 팔공산이네. 올라가는데 이모랑 다음에 제 사촌 언니 외사촌 언니죠. 근데 외사촌 언니도 그 신내림을 받았어요. 저랑 같이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좀 몸이 무거웠어요. 근데 이모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홍시야 네 다리를 그 동자 어떤 어린 애기가 붙잡고 자꾸 올라가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섭잖아요. 그거. 근데 안 무서워요. 귀엽지 않아요?
그 이렇게 동작을 제 그건 다리 저거 아니에요. 일단 뭐 생각하지. 다이어트하는 병원 광고 지방이 지방이. 지방이가 네. 지방을 동자라고 표현을 의나하셨네요. 그게 근데 애기가 그렇게 다리 달라붙어 있으면 엄청 무서운 건데. 안 무섭지 않아요? 예. 저는 하나도 안 아니 무서워요. 걔가 귀여울 것 같은데. 좋아서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다리 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다리 가져가려고? 예. 그 사실 저는 뭐랄까 그런 집안 환경 속에서 컸는데도 다시 말했지만 집안에 크리스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전 바퀴벌레가 훨씬 무서워요. 네. 어쨌든 그런 귀신들이 나오거나 느끼면 어쨌든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쫓아내요? 같이 살면 되지. 그래요? 이거 오늘 주제 어떻게 진행하죠? 이렇게 되면 황제가 되실 분이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얘기해야 되는데. 원래 위대한 사람한테는 귀신은 해코지를 못해요. 아 그래요? 아 맞다. 귀신을 부리시는군요. 아까 그 뭡니까 비영인지 그 귀신 부리는. 아니요, 그냥 그 서로의 존재를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살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 선생님 몸도 아프신데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네요. 아, 저 참고하고 집에 가는 걸로. 네. 어쨌든 오늘 특집은 음사입니다. 음사. 근데 저는 음사라는 말 딱 들었을 때 뭔 말인지 아예 몰랐어요. 음사가 뭐지? 선생님 음사가 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음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걸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귀신한테 지내는 제사, 뭐 내력이 바르지 않은 사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역사서를 보면 중국 역사서 보면은 뭐 주소나 구당서 같은데 동이전을 보면은 고구려가 뭐 음사를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가요? 음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래 이제 좀 격에 맞지 않는 참남대에게 이제 분수에 맞지 않게 지내는 제사를 그냥 음사라고 표현을 했다고도 해요. 네. 근데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귀신이나 뭐 혹은 잡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무속적인 성격을 지닌 제사를 이제 음사라고 부르는 경향이 많아요. 뭐 법도에서 일단은 벗어난 예. 제사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제사라고 하면은 뭐 일단 성인, 뭐 이런 사람한테 지내는 건데 조상이나 사직이나 이런 데. 사직. 그렇죠. 지내는 아, 그런 경로 사직. 거죠. 예, 그 정도. 그런 사람들한테나 지내는 건데 귀신, 예. 잡신 급이 안 맞는 예. 사람들한테 지내는 거고 좀 질 낮은 제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그런 식의 인식이 있었던 거죠. 올바르지 않은 제사. 올바르지 않은. 네, 예. 올바르지 않은. 약간 그 곡성에서 나오는 그 살날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정점이. 그렇죠. 약간 예. 그런 느낌 나는 딱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음사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음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 근데 이 음사가 어쨌든 지금도 사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기 성신여대 아리랑곡에 보면 다 무당집이거든요. 무당집 몰려있는 데 많고 제 고향에도 그런 동네가 있어요. 무당집이 한 3, 40개 이렇게 모여있는.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장사가 될까? 요새 누가 갈까? 정치인들이 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이 가더라. 많이 많이 가더라고요. 가요. 네. 많이 가요. 어른들 여전히 많이 가더라고요. 가셔요. 예. 네. 저희 엄마도 가봤다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가보시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은 아직도 그런 거 좀 믿으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아주 열심히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믿어서 손해 볼 거 있는가. 맞아. 만약 안 믿어서 탈라면 그 문제지만 그거 믿어서 돈 좀 있는 게 더 낫지. 보험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고고학 쪽에서도 발굴할 때 보면 꼭 제사 이건 음사는 아니지만 네. 뭐 고사 비슷하게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개토제 같은 거 지내기도 하고. 개토제. 예. 그리고 땅을 차 하기 하면 전에 또 제사 지내잖아요. 예. 제사를 먼저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도 남아 있는 게 영화를 이제 크랭크인 할 때 맞아, 그때 보면은 맞아. 배우들이나 감독들 가서 꼭 소머리, 돼지머리 이렇게 올려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도 아마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식당 개업할 때도 예, 고사 지내죠. 그렇죠. 고사 지내죠. 예. 심지어 과에서 그 이제 축제하기 전에 맞아. 제사 지내는 그래요? 게 있어요. 고사 지내는 맞아요. 적도 있어요. 저희 저 그런 거 있어요. 폭력배였어가지고 예. 제사 그런 흔적들은 지금도 꽤 남아 있어요. 선배들한테 제사를 지내서 되게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민주열사라고 해서 그 선배들한테 뭐 축제하기 전에 술 한 잔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 있더라고요. 정도는 이제 음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건 뭔가 격식 있는 네. 실제로 뭔가 근거 있고 좋아 보이는 제사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다양한 형태의 무속적인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통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은 여전히 그 형태가 좀 바뀌더라도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는 편이고요. 아까 이제 무당집 막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무당들이 서울 도성 안에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요. 맞아요.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앞에 있는 건 합법입니까? 합법 일단 성 그냥 안에 두는 도성 건 안에는 못 들어오게 무조건. 쫓아내는데 아, 밖에 있는 것까지는 뭐 일단은 좋게는 안 봐도 통장이가 좀 중도 못 들어왔죠 그때는. 예, 아, 그래요? 네, 예, 못 원래는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거래 안에 있고 막.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 해리 포문달 드라마 있잖아요. 해품달 예. 그 드라마를 1화만 보고 못 봤어요. 이상한 왜냐면은 거잖아요, 되게. 왜냐면은 사실 조선시대 관념으로는 그런 미신, 이런 무당, 무속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서 너무 중요한 모티브로 나오길래 이거는 뭐랄까 조선시대하고는 너무나 너무 다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아예 못 봤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얘기는 뒤에서 좀 할 거예요. 궁궐에서와 음사의 관계 얘기는 제가 뒤에서 좀 얘기할 거고요.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린 거는 왕십리 쪽에 보면은 되게 유명한 무당집들이 많이 있어요. 신당집. 왜냐하면 이 서울 도성 동남쪽 시구문이 있잖아요. 시신 나가는 문이 그쪽 방향이라서 그쪽에 되게 유명한 무당집들이 꽤 있었다고 하고요. 되게 유명한 무당집들이 몇 개 있었어요. 어디 무슨 서울 지역에 보면은 뚝성 쪽에 있는 무당집 신당하고 또 어디더라? 어디 금성당 뭐 이런 식 등등등 유명한 무당들이 막 이제 무당집들 유명한 데들을 막 이제 읊는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나오는 무당집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여하튼 요즘에 이제 좀 찾아보기 힘들고 아마 근대화되면서 많이 이제 교회 같은 거 생기잖아요. 교회나 성당 생길 때 많은 교회나 성당이 과거 무당집 유명한 무당집이 있던 것들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 짓는 그 자리에 짓는 경우도 꽤 굉장히 많았어요. 마치 그 서원이 절 날리고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케이스도 많았다고 합니다. 뭐 여튼 이 뭐 무속신앙 그리고 이런 음사들 이런 것들은 되게 옛날부터 있었고 분명 고대부터 있었을 텐데 이제 기록이 상당히 좀 소략한 거고요. 고려 시대에도 보면은 고려사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종 9년 8월에 일관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래에 무풍이 크게 일어나서 음사가 날로 성합니다. 무풍은 그 무속신앙의 그렇죠. 그 무자예요. 예. 그래서 유사를 시켜서 무당을 쫓아내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임금이 그 말 듣고 얘네들 이제 허락하는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제 무당들이 이제 실업자가 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당시 권력자한테 뇌물로 준 거예요. 이걸 막아달라고. 뭔가 현대에도 뭔가 이런 일 같지 이거 약간 않아요? 대의정치 느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권세가 있는 이 신하가 이걸 얘기한 거야. 근데 귀신은 형상이 없어서 그 허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다 그냥 일체 못하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급하게 뭐 다 없애버리지 마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왕이 이제 그런 걸 한꺼번에 쫓아내는 일은 좀 늦췄다. 뭐 이런 식의 기록이 고려사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정도로 이제 고려사에는 많지는 않지만 좀 일부 있고 또 이제 무당들이 등장을 하는 건 고려 시대나 혹은 조선 시대 이제 종종 등장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등장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 가뭄이 들었을 때, 네. 가뭄이 들었을 때 이 무당들을 어떻게 하냐면 불러요. 부른 다음에 무당들을 뙤 앞에서 그냥 서 있게 해요. 서 있게 하는 거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들은 니들이 괴로우니까 비를 내리게 하라 이거야. 니들이 믿는 신들한테 신한테 빌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란 말이야 하면서 무당들을 떼 앞에서 그냥 서 있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이게 비슷한 케이스가 주몽이 그런 거 하거든요. 흰 사슴을 잡아가지고 뭐 거꾸로 매달고 막 괴롭혀서 비를 내리게 해서 막 홍수가 일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괴롭힘으로 인해서 뭔가를 해결하려는 거. 그러니까 다 왕이 부족해서 그런 흰사슴을 갖다가 매다른 다음에 네가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면 안 내려준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흰사슴이 울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요. 그런 식으로 고문이네요, 그러니까. 무당들을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요. 예, 그런. 근데 무당들은 좀 천시받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죠. 그 무슨 칠정 무슨 역이 있지 않나요? 그 중에 무당이 뭐 들어가지 않나요? 신문제 중에 뭐. 죄송합니다. 뭐 있겠죠. 예, 뭐 뭐 백정이나 뭐 실제적인 정치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왕이 만약에 그 무당 무속 같은 걸 싫어하는 왕이었으면 이거는 사단이다라고 하는 왕이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놓은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얘들이 신통력이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 오면 좋고 정말 비 오면 정말 좋고 그런 거네요. 그 초능력자 실제로 초능력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뭐 아무튼 그런 일들도 있고요. 여하튼 조선시대에 보면 이제 워낙 조선은 기록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음사와 관련된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조선시대는 성리학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나라이므로
음사에 대해서 당연히 좋지 않게 보죠.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이거는 법도에 맞지 않는 제사이고 저거 미신이야. 네.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미 조선 태조 이성계 때부터 신하들이 얘기를 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음사 같은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일절 금하세요.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걸 이제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건국되고 나서 이제 음사는 일단 엄히 다스린다라는 식의 이제 법도는 일단 세워요. 그렇지만 이게 조선 초에 이제 불교만 봐도 그렇잖아요. 잘 안 되죠. 예, 불교만 봐도 원래는 성략자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랑은 뭔가 불교 싫어하는 성략자들 많은데 정작 왕들은 되게 불교 신자고 이런 것처럼 이 음사도 좀 그런 게 보여요. 뭐냐면 그래요? 저는 이제 기록을 찾아보다 되게 재밌게 본 게 이제 세종대의 기록이에요. 예. 세종대에 보면 이제 막 음사를 없애야 된다, 강하게 이제 제약을 해서 없애야 된다라는 신하들이 계속 그런 거 주장을 해요. 왜냐면 성략을 이제 기반으로 한 애들이니까. 이념적으로 안 맞아요. 되게 알러지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비유를 해주실 수 있나요? 성리학자들이 음사라는 거를 어떻게 보는지 그냥 미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네,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 네, 말도 안 되는 네, 짓거리를 네. 하는 거라고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혹세무민이나 사기꾼. 그런 거 예. 그렇게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 거라서 이거는 이건 없애야 되는 거다. 이런 식의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이제 이거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세종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사의 금지는 조종 때부터 시작하였지만 무녀들이 아직도 끊어져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니 내 어찌 감히 갑자기 혁파할 수 있겠는가. 비록 법은 세웠으나 실행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거 되게 비관적이에요. 해도 안 돼. 이런 얘기고요. 또 얘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릇 법을 세우는 것은 시행하기 위해서인데 시행할 수 없는 법은 세울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게 네, 그만큼 성행했던 거죠. 네. 음사를 없애려고 그 난리를 쳐도 너무 민간에서 성행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세종은 맞아. 저거 어차피 법 세워봤자 다 그럼 다 걸려 들어가는데 그거 다 처벌할 거야? 백성 다 처벌할 거냐? 네,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더라도 이제 천천히 하든지 해야지. 이들이 원하는 걸 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왕이 더 감각이 있네요 이런 거에. 근데 사실 세종은 뭐 익히 알다시피 호불군주였고요. 그러니까 그 불교 신앙을 굉장히 믿는 군주였고, 다음에 또 뭐 민간 그리고 부녀자 네. 그 사이에서는 불교와 민간 신앙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다 믿어지고 맞아요. 있었고, 그다음에 사대부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당연히 이념적으로는 유학적 성리학적 이데올로기 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런 거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믿는 사람들 많았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리학자 중에 저런 미신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공식적으로 항상 얘기하다가 발언하다가 갑자기 집안에 있는 식구 누가 아파. 근데 그게 뭐 귀신 들린 것 같아 하면은 하다가 무당을 부르는 거야 슬쩍. 아니 무당을 부르기보다 자기 마누라를 찌르죠. 여보 저희 그렇죠,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못 부르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보 저희 가서 이게, 해봐봐 이렇게. 예, 소비자들은 보통 부녀자들이에요. 부녀자들인 걸 해요. 그래서 뭐 일단 세종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불교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조대 가면은 더 심해져요. 맞아요. 세조는 유명하죠. 세조가 진짜 재밌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도 되게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불교 신앙은 기존에 있는 무속 신앙, 그러니까 전통 신앙하고 되게 잘 융합이 돼요. 맞아요. 융합이 돼서 절에 가보면 지금도 이제 절 구석에 가보시면 부적 팔잖아요. 부적. 예, 부적도 이제 승려들이 부적을 쓰는 경우도 있고. 부적이 원래 불교계 아니에요? 원래 당연하죠. 무당들이 막 하는 거죠. 사실 문지방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게 사실 불교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불교에서는 불교의 기본 사상은 기본적으로 실체가 없어요. 공이라고 하잖아요. 네. 실체가 있는 것을 현혹돼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사실은 무속신앙과 되게 배척되는 지점에 있는데, 근데 불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원체 오래되었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민간에 전파되기 위해서 이 무속과 결합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생긴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예, 네. 절에 가보면은 사당이 하나씩 있어요. 구석에 보면 보통 이름이 뭐 1성당, 3성당, 7성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도교신이랑 결합한 거예요. 사당에 있는 신들 보면은 토속 신앙의 신앙 대상들도 많아요. 무슨 산신이라든지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이 아무튼 불교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무속 신앙은 공존해요. 네. 두 개 다 그냥 같이 믿는 형태로 되는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는 그게 되게 문제가 되죠.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니까 딱 교리상. 그렇죠. 상숭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되게 잘 보여주는 작품이 이제
무녀도 네. 김동리의 무녀도가 딱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무당의 아들이 절로 공부를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 무당은 이제 이 아들을 표현하기를 큰 공부를 하러 갔다고 표현을 해요. 절로 보내는데 근데 걔가 나중에 집에 돌아왔는데 보면 성경을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들어서 기독교 신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소위 이제 야소교 신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이게 이제 무속 신앙을 가지고 엄마하고 트러블이 발생하고 되게 비극으로 치닫는 소설 내용이죠. 예, 여튼 이제 세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음사를 금해야 된다라고 관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그런 음사를 금해야 된다는 핑계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다 그거는. 백성들 침탈하려고 이 관료놈들이 돈 뜯어내려고 그렇게 수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음사를 금한다고 해도 이미 일반에는 음사가 너무 퍼져 있고 무당들도 많고 뭐 성황 신앙도 있고 뭐 등등등 많다. 뭐 병나면 무녀들 불러가지고 굿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금해?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음사를 이제 법으로 강하게 제약해야 된다고 하는 애들은 이 교활한 이 아전놈들이 백성들을 침탈하기 위해서 삥 뜯으려고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옛날에 니들 그거 함부로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도 한성부에서 지금 음사를 금한다고 막 그러고 있어? 내가 작은 일들은 그 죄를 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해? 하면서 오히려 음사를 금하는 관료들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는 진짜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세조는 뭐 믿는 거예요. 무슨 제가 봤을 때 관료들이 이렇게 잡는 걸 자기가 잡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 나한테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런. 너무나 대놓고 이거 얘는 옹호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리고 원래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세조는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믿음의 영역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 나가지고 뭐라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보면은 그 이거를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관리들은 성리학들 중에 믿음이거든요. 그 성리학에 따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꾸 하자고 하니까 왕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세조는 뭐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케이스인데 세조만 그랬겠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당시 사대부들 중에도 이제 대놓고 나는 뭐 무속을 믿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거의 없었겠지만 세조랑 좀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도 분명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기록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공존하고 있는 거 조선 초에 보면은 여전히 이제 성리학적인 세계관과 무속적 세계관이 아직 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불교를 또 믿고 있는 사대부도 여전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은 공존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도 좀 그렇지 않아요? 가끔씩 보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씩 사주 보시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절에 다니면 사실 절에 다녀도 사주 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절에 다니면 그러니까 부처님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신의 해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뭔가 기복적인 거 부처님을 믿어서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걸 바라면 안 되거든요. 불교 교리상도 다 그렇게 접합이 돼서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지금도 그럴진데 지금은 근대화 현대화 되고 기독교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럴진데 당시로 거슬러서 생각해보면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교와 무속신앙과 뭐 이런 것들이 도교적인 신앙도 조금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융합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당시의 무속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의료기관의 역할도 좀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예. 장례 같은 것도 좀 그러니까 장의사 역할도 해주고 또 네. 하나는 기도를 함으로써 병을 낫게 해준다라고 하는 일종의 병원을 갈 수 없는 당시의 서민들, 백성들에게 의료기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만약에 그 지배자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마냥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그 구호시설을 만들 수 없는데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역할을 어느 정도 국가가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없앨 수 없지만 세조는 그냥 본인이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데 되게 관대해요. 세조는. 아까 근데 참 홍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게 무속 신앙이 지금도 좀 녹아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게요. 제가 예전에 관심이 있어서 신학대에서 나온 논문들 좀 몇 개 찾아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심지어 기독교 신앙에도 되게 무속적인 요소들이 많이 녹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목사들 중에서도 보면은 나 안식기도 산에 가서 뭐 100일 기도하고 온다는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되게 이 신도들 중에서도 이제 헌금 내잖아요. 헌금 낼 때 다림질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빳빳하게 깨끗하게 쫙 펴가지고 이제 내는 건데 요거 그냥 돈은 돈이잖아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그러는 게 옛날에 무당들한테 이제 제수거 줄 때 과일들 되게 깨끗하게 좋은 것들 주는 그런 인식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막
목사님한테 차 샀다고 이 차에다가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아 그거는 지금도 해요. 예. 지금도 성당 그래요? 같은 데는 음. 차를 새로 사잖아요. 예. 그러면 축성이라는 걸 해요. 맞아요. 그게 차 바퀴에다가 성수를 뿌리면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사고 나지 말라고. 예. 뭐 잘 예, 가라. 예. 예, 예. 근데 그거는 원래 서양에도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독교 신앙에서도 지금 현재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은 과거 무당들이 했던 많은 역할들이 형태가 살짝 변형된 형태로 되풀이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신학대에서 나온 논문을 읽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뭐 그런 일들도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이 무당들이 기본적으로 조선 시대에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럼요. 얘들에 대해서 이제 핍박을 하는데 그 하나의 방법이 이제 세금을 막 때리는 거예요. 지금도 요즘 뭐 종교인 과세 이런 거 되게 하디쉬운 거. 그거는 안 내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아, 맞아, 내라고 하는 맞아. 거기 때문에 좀 맞아. 다른 케이스고 그쵸. 이 경우는 되게 강하게 때리는 거예요. 니네는 탄압의 목적이라. 탄압의 목적이 강한 거야. 이제 괴롭히는 거죠. 괴롭하고 이제 세금을 굉장히 강하게 때리는데 요렇게 거둔 세금 가지고 이제 귀후서라든지 동서 할인서 같은 이제 데서 써요. 장례나 의료용품을 사거나 할 때 정부에서 쓰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귀후서라는 데는 조선시대 이제 관 이런 걸 만들어 관짝 같은 거 만들어서 네. 판매하거나 장례용품을 공급하는 그런 관서고요. 동서 할인서는 이제 빈민들 질병 같은 거 구려 사업을 하는 구제 사업을 하는 그런 관청이거든요. 허준이 떠오르네요. 뭐 좋은 데 쓰는 거죠. 목적세. 복지 정책에 쓰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무당들한테 돈 거둔 걸 가지고 이쪽 예산으로 돌려가지고 쓰기도 하는 건데 이게 근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맞아. 세금을 걷는다는 거는 대상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논리상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죠. 없어져야 될 대상인데 세금을 걷어서 그거 가지고 국가 예산으로 딱 일정한 금액이 항상 나가는 그 세금을 재원을 쓴다는 거는 이거는 결국은 이 무속 신앙을 인정한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 되고 음사를 금한다고 하면서도 납세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이제 조선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 이건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원래 하려는 취지에서 벗어난다 하면서 한때는 이제 그런기도 해요. 이 세금 끊는다. 우리는 걷지 않고 얘네들을 완전히 박멸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얼마 못 가고 바로 깨갱하게 돼요. 왜냐면 세금이 끊기잖아요. 그럼요. 돈이 재정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괴로운 거예요. 이제 실무자들이 돈이 나와야 되는데 더군다나 조선은 원래 세금 잘 안 거는 많이 안 부여하는 나라였기 아, 때문에 네. 조선은 굉장히 세금을 낮춰서 세금 진짜 하는 나라예요. 엄청난 국가구나. 그러니까 이 무당들로부터 건드는 세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해서 이거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걷고 있는 연초세랑 비슷한 것이 있겠다. 우리 담배는 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사람들한테 해가 되고 건강에 해가 되니까. 왜 담배 가게 그런 거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근데 뭐 담배 가게 막 이상한 위험하다고. 무서운 그림 같은 거 그려붙이고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왜냐면 담배 안 피는 사람도 그걸 억지로 봐야 되잖아요. 이게 원래 담배 피는 사람 경각심 가지라고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는데 담배는 가장 계산돼서 잘 보이는데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흡연자에게는 매우 근데 짜증나는 그게 겁니다. 더 중요한 효과래요. 비흡연자가 흡연으로 입문하지 못하는 효과가 더 크대요. 그렇구나. 그림. 근데 그렇게 하면은 국가에서 세금을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가장 그래도. 적당한 가격과 가장 애매하게 위에만 그림을 그렸죠. 원래 다 그려야 되는데. 근데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국가에서는 사람들 담배를 안 피게 만들고 건강을 더 지키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공익적인 목적이니까 일단 하는 거죠. 무슨 되는 거죠. 근데 지방세 수입에서는 정말 되게 중요하기 중요하죠.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이 무속인들한테 부여하는 세금하고 연초세랑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속 신앙이 조선 시대는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잖아요. 네. 예, 근데 담배도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사회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 방법으로서 활용됐다는 점에서 좀 지금 연초세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 이번에 그 갔다 오면서 중국 갔다 오면서 담배 사왔잖아요. 담배 사오셨어요? 담배도 중국 거 이제 피시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 담배가 면세점에서 사면 싸니까 아, 예. 제가 간다 그러자마자 주변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랑 지인의 그 하나씩 살 수 있잖아요 1인당 사갖고 갖고 갔죠. 근데 그거 괜찮나요? 이제 건강에는? 필터나 뭐 이런 것들은 중국산 담배가 아니 아니, 중국산이 아니고 면세점에서. 중국 면세점에서. 면세점에서 한국 담배는 네. 외국 담배 다 파니까. 면세점에서. 면세점에서 그래서 아. 그 친한 지인들이 제가 외국을 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네.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사다 달라며. 네. 이렇게 담배값이 낮춰줘야 되는 이유. 계속 지금 대변해 주세요. 나 외국 나갈 때 힘들다. 면세 담배 신부를 많이 하고. 네. 담배값 문제.
재정적으로 이들을 세금을 걷어서 존재를 인정했는데 이들은 원래 금지해야 되지만 막상 또 금지를 시키다니 이들이 내는 재정 담당이 나름 있는 예. 없애고 싶지만 없앨 수 없고 뭐 그런 모순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 무속 신앙을 계속 비난을 하면서도 음사를 비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좀 슬쩍 눈 감아주기도 하는 뭐 그런 식의 기층 민중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신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되게 대표적인 이제 음사가 목멱산, 그러니까 남산이다. 남산. 네. 남산에 원래 국사당이라는 데서도 이상한 제사를 계속 했다고 해요. 이제 그 남산을 목멱산이라고 부르는데 왜 네. 목멱이라고 하냐면은 이게 마묘예요. 마묘. 마가 남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풍은 이제 마파람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남풍을 아, 남파람. 마고 묘는 산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마묘가 남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멱은 마묘 하는 게 목멱 이렇게 되는 건데. 박시환 뒤에- 선생님.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뒤에 근데 산이 또 한 번 붙은 거죠. 이런 역전압 이런 것처럼. 그래서 목멱이라는 것은 이제 남산을 가리키는 건데 이 남산에 국사당이라고 하는 제사처가 있었다 그러고 목멱산신, 남산의 신을 제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요거는 여기서 모시는 신들 뭐 되게 다양해요. 뭐 고려 시대 그 공민왕, 그 무학대사, 뭐 여러 가지 승려들도 있고 이런 것들만 해도 좀 그래 괜찮은데 뭐 장님의 신, 뭐 여자애의 신, 뭐 그리고 천연두의 신, 뭐 이런 이상한 좀 이건 약간 이상하잖아요. 딱 음사의 느낌이 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신이라고 모시는데 여자의 신의 앞에서 뭐 화장품 같은 것들을 막 늘어놓고 막 이렇게 하고 약간 신도랑 비슷하네. 예. 쿠마리 같네요. 예. 인도.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성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남산에서의 이 제사를 지냈던 이 국사당 여기 위치가 거의 팔각정 부근 그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음사가 아예 대놓고 왕실에서도 이 음사를 벌이는 경우들이 보면은 대개 이제 대비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내전에서 주도를 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비면은 왕실의 제일 큰 어른이거든요. 그죠. 왕이 왕이지만 대비는 함부로 이제 할 수 없어요. 왕이 어쨌든 사적으로는 이제 자기보다 확률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내전에 있는 뭐 대비들이 이 음사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혹은 이제 불교 절 같은 데도 많이 다니고 혹은 무당들 불러다가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유명한 사례가 하나 이게 있는데 성종대에 성종이 몸이 좀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 대비가 무당을 불러다가 성균관에 있는 벽송정이라는 데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성균관 벽송정이면 유학의 산지인데. 왜 거기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벽송정을 한번 검색해 봤더니 거기 뒤쪽 산 쪽에 있는 무슨 정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 가면 거기를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위치는 정확히. 거의 기독교 성지 뭐 이런 느낌. 근데 벽송정 혹시 아세요? 송정은 모르겠고 모르시겠어요? 옥류정은 아는데. 저도요. 근데 어쨌든 성균관 하나로도 유학의 중심지인 거 아닙니까? 뭔가 좀 괜찮을 거예요. 아무튼 반궁이라고 표현돼 네. 있으니까 성균관 부근에서 제사를 이제 음사를 하는 거예요. 무당 불러다가. 그래서 이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김종직의 제자인데 자기 아는 유생들하고 같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막 휘둘러가면서 이 무당을 당연하죠. 쫓아낸 거예요. 대비가 하는 일이 예, 그래도 무당들이 이런 데서 하는 걸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대단한 근본주의자들이네. 성리학자들 진짜 근본주의자들이고요. 제가 그래서 그 성리학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선생님은 유불선 뭐 다 통합하셔야 되잖아요. 저요. 이게 그 모든 게 이렇게 그 똘레랑스가 있는 그런 걸 원하죠. 저는. 예. 관용 있는 황제지만 무서운 황제. 이제 그런 성종이 언제 때일지 모르겠는데 네. 그 성종이 만약에 그 친정을 하는데도 대비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면 그건 이걸 핑계로 대비에게 유생들이 항의를 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아직은 언제적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까지 근데 모르겠는데. 고대사나 고려사는 사료가 없어서 예.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선사는 왠지 이거 왜 그랬는지 다 상세하게 사료 나올 것 같아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대화 내용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랑 비슷하군요. 저희 쪽이랑. 네. 근데 이제 대비가 화가 나잖아요. 네. 자기가 하는 제사가 이제 망쳐졌으니까 아우, 나중에 외웠죠. 성종이 낳은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야, 네. 아플 때는 못하고 성종이 낳은 다음에 세상에 내가 그런 모욕을 당했어요 하면서 막 얘기했는데 우리가 또 성종 캐릭터 알잖아요. 얘는 사실 아마 이거 되게 좋아했을 거거든요. 근데 일단 겉으로는 막 화를 내는 척을 하면서 그놈을 다 데려오라고 해! 막 했다는 거죠. 다 다른 유생들은 겁나서 도망갔는데 이목만 딱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또 이제 성종이 눈에 드는 거죠. 성종이 그제서야 이제
기특해하면서 칭찬하면서 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엄청난 근본주의자인 거죠. 성종도 그러니까. 그렇죠. 네, 성종 그렇죠. 성종 뭐 성종이 정말- 경국대전 뭐 예.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문제가 많을 정도로 정말 성리학 근본주의자.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성리학을 추종한 이제 성종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성종대에도 이 대비가 음사를 하는 거에 대해선 성종이 대비 보고 뭐라고 하진 않거든요. 무탁이죠. 예, 이건 뒤에도 보면은 뭐 연산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연산군대도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연산군에는 원래 좀 그런 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대비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왕이 나서 가지고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잘 안 해요. 제가 사실은 처음 앞부분에 들을 때는 백성들, 하층 백성들이 그냥 하는 문화, 그냥 그 지배자가 봤을 땐 되게 저질스러운 문화인데 저걸 뭐 굳이 단속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왕실에서 대비가 할 정도면 물론 그 무당의 수준도 좀 다를 것 같고 제사 수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위아래로 많이 퍼져 있다고 좀 볼 수 그렇죠. 있는 아주 거죠. 광범위하게 사실은 이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성략자들은 그걸 어떻게든 없애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저런 저질스러운 건 없애야 돼. 나는 말을 안 돼. 들었어야지. 그래서 못 없앨 거면 없앨라 그러니. 그러니까 세종이 현명한 공주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음사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부군당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군당. 예, 부군당이라는 게 이제 부군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관아에서 섬겼던 이 신앙이에요. 관청 같은 데서 있는 거고요. 관아요? 예. 부군당이라고도 하고 부근당이라고도 하고 부강당이라고도 해요. 비역기띠. 부그득. 부그득이네 어쨌든. 네. 그래도 어쨌든 부군당을 이제 많이 쓰니까 부군당이라고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복유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부군 신앙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풍속에 아문에서는 이제 관청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아문에는 기도하고 제사 지내는 곳을 두었는데 이것을 부군이라고 한다. 새로 관원이 부임하면 반드시 여기에 제사를 지내는데 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대개 무격에 이제 무당들 할 때 그 무격에 불경한 일에서 유래된 것이다. 지복유설이라는 이제 백과사전 같은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아마다 이런 귀신을 섬기는 이제 음사죠. 이런 신당 하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당이 이제 관아를 그린 조선시대 그림들 꽤 있거든요. 근데 그 관아들 보면은 한쪽 구석에 한 칸짜리 이제 빨간색으로 건물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신당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부군을 모시는 그 신당으로 보이고요. 이걸 믿는 애들은 보통 중인계층이 많이 믿었을 거예요. 혹은 관아에서 일하는 중인이나 혹은 아예 하층민들 이런 애들이 주로 믿었을 것인데 여기 이제 제일 높은 사람들은 이제 성리학적 이론이나 뭐 이런 걸로 무장된 사람들 당연히 좀 못마땅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근데 존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밑에 부리는 애들이 믿는 신앙이니까 자기 부임에 갔을 때 그냥 한번 인사해주고 가는 이 정도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간혹 가다가 되게 원칙주의자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쓰레기 신앙하면서 그런 애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런 애 나타나면은 이걸 불살라 버려요. 안에서 모시고 있는 보통 목경이라고 해서 나무로 만든 남근 형상들을 많이 모셨다고 하는데 그런 거나 지전 같은 것도 다 불살라 버리고 다 치워버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은 이제 원리주의자 성리학자를 박수 치는 거죠. 훌륭해 하면서 역시 난 놈이야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임기 끝나서 가면 다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 안 없어지는 신기하네요. 거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심지어 이제 근대 초까지도 이게 남아 있어요. 이런 신앙들이 부군 신앙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어서 무슨 아문 뭐 이런 거 만날 시기 있잖아요. 탕리 아문이나 뭐 이런 시기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이게 결국 없어지는 건 조선이 망해야지. 예, 이 관청들의 부군 신앙들이 거의 사라지는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군당에서 모시는 것들은 아주 신앙의 대상은 다양해요. 왜냐하면 이게 무속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당들이 섬기는 신들 되게 다양한데 거의 걔네들이 거의 그대로 나와요. 관우를 섬긴다든지, 혹은 제갈량을 섬긴다든지, 혹은 송씨부인 이런 송씨부인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 송씨부인이 뭐냐면 손씨부인을 말하는 것 같고 손씨부인은 결국 손각씨예요. 손각씨는 뭐냐면 처녀귀신을 말하는 처녀귀신을 이제 손각씨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처녀귀신을 모시는 거죠. 고려 공민왕을 모시기도 하고 별의별 거 다 모셔요. 근데 고려 공민왕을 모시는 건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태 다른 나라 아니야. 왕은 아니 그런 거 상관없어요. 공민왕은 근데 심지어 종묘에서도 모시기 때문에 아. 크게 문제될 건 아니죠. 근데 이 무속 신앙에서 공민왕 모시는 건 좀 맥락이 다르죠. 뭔가 원통하게 죽은 맞아, 왕 뭐 맞아. 이런 아.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최영 장군 뭐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무속 것처럼. 신앙에 되게 주요한 약간 고려의 향수가 남아 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억울하게 힘이 있는 죽은 사람인 거죠. 음. 워낙. 그러니까 한을 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더 힘이 있을 힘이 센 것이다. 거예요. 아, 라는 한이 생각이죠. 약간 예, 예. 역시 한의 민족. 예. 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이거예요. 조선시대의 음사는 공식적으로 다 금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심지어 음사를 하는 애들 있으면 막 잡아오고 막 벌을 주고 법으로 이러는 건데 심지어 형조 전옥서 의금부 여기에도 그 묵은당 신앙이 있어요. 공권력 집행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형조는 더 그럴 수도 있는 게 거기 원체 죽는 사람 많잖아요. 맞아요, 고문당하고.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해소할 수 없는 찝찝함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종교에 대한 믿음, 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리어 사람들 많이 잡아놓고 죽여서. 그렇죠. 그럼요. 홍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람이 상하는 곳이에요. 음. 그렇다 보니까 여기 또 음기가 굉장히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음. 이걸 뭔가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음. 뭐 남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막 그게 양기가 강하다고 양기를 인식을 하거든요. 채우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이게 있는 거죠. 성리학은 이런 기능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음양오행 뭐 조절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럼 귀신이 없나? 아예 그러니까 이 이제 사람들은? 그 없지는 않은데요. 네. 음양와이설도 있고 그래서 그 형벌이 네. 가득하면은 음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음기가 상하면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그럼 천재지변이 네.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상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리학에서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상쇄를 하냐면 군주가 수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주가 이 자신을 잘 닦고 그러니까 부덕하지 않게 덕을 잘 닦았을 때 그런 이 기운이 조화롭게 맞아 떨어지고 이런 원통한 기운이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진다. 실무자 입장에선 하나도 필요 없는 얘기네요. 당장에 무서워 죽겠는데. 그렇죠. 실무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비가 안 오거나 아니면 이상한 천재지변이 오거나 그러면은 왕이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형벌에 가득한 사면? 네, 사면. 대사령 내리죠. 대사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통한 기운, 음기를 풀어준다고 하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공자님 말씀하네라는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예. 진짜 실무자 입장에서는 무속 신앙에 기댈 수밖에 없네요. 예, 그래서 전 되게 재밌는 것도 찾았어요. 이제 부군당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승정원 일기에서 되게 재밌는 기록 하나 있었는데 헌종대이래요. 헌종 8년대에 이상익이라는 사람이 좀 어떤 죄를 지은 사람하고 연루가 되어서 이 사람도 의금부에 갇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감옥 열쇠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외가 사람을 뭐 출입시키다가 이제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헌종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형신을 내려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신이요? 때리라는 거죠, 뭐 그런 거죠. 벌을 내리는 거죠. 몸을 상하게 하는 그 벌을 내리라고 했는데, 근데 당시 영의정이었던 홍명화가 이 사람이 암행어사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거 말리는 거야. 그거 좀 심하잖아요. 그거 말리는데 이때 홍명화 발언이 되게 재밌었어요. 신은 이상익이라는 사람, 이 상익이 실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각사에는 모두 부군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곧 귀신들을 모시는 데입니다. 근데 이 상익이가 항상 의금부에 있는 부군당에서 춤을 춘다고 하니까 실성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실상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얘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의금부에 일단 부군당이 있다는 게 확인되는 거죠. 의금부 확실히 부군당이 있고 거기서 이 이상익이라는 사람은 춤을 춘다는 거죠. 심신미약 상태죠. 왜 춤을 출까요, 부군당 앞에서? 그게 뭐 제사의 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흔들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좀 상태가 좀 이상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홍명화는 아무튼 얘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때리지 맙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잡혀서 상당히 재밌는 케이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죠. 사실 이게 좀 여담이긴 한데 이런 무속 신앙,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동북아시아에 되게 잘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몽골 같은 경우에도 태무진, 그러니까 칭기스칸이죠. 태무진이 그 몽골 고원을 통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 하나가 무당이거든요. 그래서 무당을 통해서 천신의 힘을 빌나거나 그래서 우리가 소위 문지방 밟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사실 원나라, 그러니까 그 몽골 지역의 그런 풍습이에요. 거기서는 문지방을 밟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걔는 게르잖아요, 근데 몽골은. 예,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게르의 문지방이 있나? 하나씩 만들어. 게르의 문지방을 밟으면 게르의 그
소상이가 나무가 부러질까봐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종류의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저 한국에서는 사실 많이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중국이나 대만 같은 데서는 아직도 여전히 그런 것들 많이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그 친구가 지금 중국 나이로 23살인데 24살이 되면은 간지가 2번 오는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간지가 되기 전 해에는 굉장히 재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빨간색 그 팔찌와 빨간색 속옷을 차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1년 내내 빨간색 속옷을 입는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가. 중국 사람이고 빨간색? 아니 대만 사람이라고 했나? 제 친구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 네, 빨간색.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다음에 제가 옛날에 대만 갔을 때는 대만에서는 그 신발을 한 가지런히 놓으면 안 된대요. 왜냐면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면 가나? 귀신이 신고 간다고 신발을 거꾸로 놓거나 신발을 흐트러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실천하고요. 중국에서도 제 또래 친구들인데도 뭐 그런 종류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믿고 있고 관우사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관우 실제로 믿고 있고 뭐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오히려 한국이 더 약하다는 요즘 많이 느낌이네요. 약해진 얘기를 것 들으면. 같아요, 네. 제 생각에. 그렇죠. 한국에서의 무속 신앙은 굉장히 약해졌죠. 전통 신앙이. 아 근데 아까 신발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장례식장 보면은 신발 다 반듯반듯하게 다 정리하는데 그 집게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아세요? 저도 옛날에 신발 잡는 집게가 예, 있어요. 고깃집에도 있어요. 예, 저희 친척 집에서 그 장례를 치르게 돼서 제가 거기서 그걸 했거든요. 아. 되게 재밌어요. 그걸 탁탁 맞추는 그 즐거움, 쾌감이 있어요. 딱딱딱딱딱딱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걸 맞추는. 제가 좀 그런 벽이 있나 봐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딱딱 맞추면 대만 사람 안 생각에는 되는 거죠. 바로 귀신이 싣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대만 사람들은 그래서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물을 내리는 거래요. 화장실 물을. 왜냐면 거기 원래 귀신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인데 거기를 사람이 그 쓴다는 걸 신호를 알리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화장실 물을 제일 먼저 내린다 하더라고요. 대만 분들은 귀신과의 공존하는 삶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네요.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네. 일본도 그렇잖아요, 사실. 일본도 굉장히 그런 신앙, 뭐 다음에 그런 조상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미신적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마 지금 대만이나 중국, 일본에서 있는 지금도 그렇게 거기는 많다는데 아마 조선시대는 훨씬 더 그런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지배적으로 많았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 위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와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지만 자신들의 어떤 정치 이념이나 사상적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현상 자체를. 그렇죠. 성리학자들이라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혹시 귀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예. 이게 이제 조선 전기에 남효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단종하고 성종대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김종직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이 귀신론이라는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대충 이제 성리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이란 어떤 건가 대충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성리학자는 사람이 죽으면 이게 무슨 뭐 귀신이 되고 뭐 하고 달아다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해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자연으로 해체가 돼서 슥 사라지는 거예요. 흙이 된다 뭐 이런. 네, 그렇죠. 근데 다만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사실 썩는 것도 그렇잖아요. 한 번에 뿅 하고 썩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래 시간이 쭉 지나는 거죠. 근데 사람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이 기운 같은 것들이 일부는 하늘로 가고 일부는 땅으로 꺼지고 하는 식으로 슥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게 사실은 이 성리학에서 되게 모순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의 존재,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또 저희 조상들에 대해서는 막 제사를 되게 지낸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모순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이건 자기의 선조에 대해서 자신의 정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해요. 정성을 계속 하는 거고 그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 지낼 때 무슨 제사 밥을 막 귀신이 먹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럼 왜 지내느냐? 귀신은 아니면 기, 죽은 사람의 이제 흩어져 가고 있는 기가 그걸 흠양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럼 어떻게 알아? 보이는 것도 아닌데. 아니, 둘이 뭐가 크게 그렇게 다른가? 그렇죠. 근데 다르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는 내 마음을 증음해서 한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인데 뭐냐면 후손이
이 선조한테 제사를 지내면 자기 마음속에 아 내가 할 도리를 다 했구나 하면서 편안해지는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흡족한 마음, 내가 다 한 했어. 사람을 위해 제사 지낸다는 그런 느낌인 셈인 것 거죠.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결국은 이제 자신의 조상이 그거에 흠양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제 강력하게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이 병이에요, 병, 역병. 아, 전염병 같은 게 돌면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게 귀신이 돈다고 보는 거예요. 역신이 돌아가지고 한다고 생각해서 무당돌을 불러다가 막뭐 굿도 하고 막 이러면서 쫓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남효원한테. 아니 이제 병 들어서 무당돌 불러다가 그렇게 했더니 정말 낫던데? 왜 낫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남효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병이라는 것은 귀신이 들어서 병이 드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음과 양의 기운이 조화가 깨져서 병이 드는 것뿐이다. 그리고 무당들이 와서 막 이렇게 구슬해서 낫는 게 아니라 무당들이 와서 구슬하니까 아 이제는 귀신이 빠져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음과 양의 조화가 이제 이 조화를 되찾게 되면서 병이 낫게 되는 거지.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처럼 그렇죠. 작용하는 전형적인 플라시보 효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양이가 한의 비판하는 얘기랑 되게 비슷하네. 거예요. 양의학이 예, 한의학을 비판하는 아. 얘기랑 예, 예. 거의 비슷하네. 예. 그래서 이 남효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은 바로 몸의 주인이다. 그 방사의 술법, 무당들의 술법을 믿어서 마음과 귀를 편안하게 했기 때문에 병이 저절로 물러간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요, 성리학자들이.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 성리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효원이 이런 귀신론이라는 글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막 귀신의 존재를 막 부정하려고 하잖아요. 요거는 반증 자료예요, 사실은. 일반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리학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요걸 어떻게든 교화해 보겠다고 계속 이렇게 막 설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군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군의 사람들은 이런 이 무속적 신앙에 대해서 미신이라고 믿고 배제하려고 하는 일군의 이제 소위 배운 사람들, 성리학 배운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또 반대쪽에는 이걸 굉장히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선 시대는. 그렇죠. 그래서 요건 굉장히 좀 연구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요런 사람들이 계층이나 뭐 이런 구분을 통해서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연구 주제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서양사 보면 미시사 연구의 대표적인 게 이제 진즈부르그의 치즈와 구더기인데 사과라면 학부생 시절에 한 번쯤은 다 읽었을. 그렇죠. 이 치즈와 구더기가 사실은 그런 신앙 얘기거든요. 옛날에 이단 심판 관련된 재판 기록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어떤 상이한 세계관이나 뭐 신앙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해 들어간 게 이제 치즈와 구더기라는 건데 조선사에서는 이것도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요. 치즈와 구더기 같은 방식의 어떤 방법론을 이용해서 당시 사회상을 추적하는 것도 고대사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저도 하고 선생님, 싶어요 이런 거. 조선사는 가능하지 가능해? 않을까? 이거 박사논문으로 가시는 조선시대는 이런 연구 꽤 있을걸요? 아마 꽤 있겠죠. 네, 꽤 있을 아 있어요? 네, 이런 네. 식으로. 왜냐면 조선시대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사를 지내려면 그 전제 조건인 귀신에 대한 이해가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연구가 좀 많이 돼 있는 제사 걸로 연구. 알고 있어요. 어쨌든 조선 시대에서는 제사를 연구하면서 또 귀신을 접근해야 되니까 연구가 되고 있고 좀 이런 식으로 좀 더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복 선생님은 별로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쨌든 지금 기남선생님께서 되게 재밌는 말씀해 주셨는데 뭐 치즈와 구더기처럼 지배층과 하층의 어떤 세계관의 상이함, 소위 뭐 정통적인 것에 반하는 이단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점인데 고대사는 이걸 볼 수가 없다. 나는 슬픈. 예, 못하죠. 고대사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느 날 뭔가 뿅 하고 나타나기를 바라며. 오늘 전반적으로 네. 뭐 이렇게 이 조선 시대의 귀신관이나 뭐 음사, 뭐 제사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뭐 실질적인 좀 무서운 얘기들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또 조선 시대입니다. 조선 시대고 좀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1, 2, 3부 저희가 김요한 특집 무서워는 뺄게요. 김요한 특집.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이었고 4부는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 김요한 특집 3부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 시대 처녀 귀신, 뭐 귀신 이야기를 들고 올 거고요. 마니만서 역사공략단 다시 또 역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